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전문학 두 번째 시간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고전문학에서 중요한 점, 문학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점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보편적 감상을 하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문학은 감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을 하라, 이런 감상을 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위해서 뭘 하라고 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디를 보라고요? 보기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보기를 확인하자. 요거 제가 강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요? 해석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구절 쭉 적고 그 단어, 해당 단어를 찾아서 뜻을 정리해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었죠? 하셨나요?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하면 여러분들 수능 때 좋은 성적을 반드시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석이 되도록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학작품을 보는 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순서로 보라고 했나요? 먼저 제목 보자. 제목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작품의 정서, 상황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현대문학은 대놓고 할 수 있는데 고전문학은 제목이 한자로 된 경우가 많아서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안 와 닿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또 쉽게 제목 보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서 또는 상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목을 보고요. 제목을 봤으면 그 다음에 보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작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9월 평가원 문제를 실제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부터네. 자, 여기 보면 보기가 없네요. 다음도 보면 보기가 또 없네요. 또 없네요. 우와, 계속 없어요. 충격적이지만 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편적 감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글의 구성을 보세요. 가글을 보면 이거 문학작품이 아니죠? 그렇죠? 요게 바로 가글이 문학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문학이론. 이 문학이론이 출제가 되면은 단순히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즉, 이 문학이론이 제시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보기를 대신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글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 대신 나오는 이 문학이론, 이것을 확실하게 글을 분석을 하고 작품에 들어가셔야지만 보편적 감상을 통해서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문학이론이 나오면 보기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거 잡고 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으면 보기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경우다 라고 했어요. 다시,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투영이라는 단어 좀 잘 봐두도록 할게요. 나를 대상에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어요. 다시, 외부 세계라는 표현 도대체 무엇이냐? 외부. 자기를 빼면 나머지가 전부 다 외부 세계가 되겠죠. 즉, 시에서 말하는 화자 혹은 글에서 말하는 서술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외부 세계에 해당됩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외부 세계예요. 이해하시죠? 자, 다음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을 수용하여라고 했어요. 다시 이건 또 보세요. 외부 세계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등을 자기 내면으로 무엇해서 이번엔
수용하여 이렇게 왔죠. 앞의 경우와 정반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이다. 자, 이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세계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 이렇게 있는데 첫째 경우는 자기를 대상에 이렇게 투영하는 경우에 해당됐죠. 나를 외부 세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세계에 내 마음을 표현했죠. 그래서 이 외부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둘째는 외부 세계를 자기의 내면을 수용하려 했어요. 이 외부 세계를 나로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외부 세계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든 아마 긍정적이니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엔 나를, 자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셋째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대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비한다. 이건 상호 간의 대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 둘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세 번째 경우는 이거예요. 자기란, 아이고, 왜 넘어갔냐? 자기란 외부 세계를 뭐 하고 있어요? 이번엔 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도 또는 외부 세계도 따로따로 둘 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기를 외부 세계에 투영해서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다음 외부 세계를 내가 내면으로 수용해서 나를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와 외부 세계를 대비한다는데, 대비라는 말은 차이점, 둘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둘 다 새롭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됐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락. 자,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죠. 자, 첫째와 둘째의 경우, 첫째와 둘째죠. 이렇게 점 표시한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어요. 친화적 관계. 서로 친하다는 얘기죠. 보세요. 나를 외부 세계에 투영했어. 그러면 이 외부 세계는 나와 같은 게 되겠죠. 친하겠죠? 반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세계를 받아들였어. 받아들인다는, 수용한다는 얘기는 좋으니까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영을 하던 수용을 하던 간에 이런 경우는 친화적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셋째의 경우는, 이번에 마지막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시 보세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데, 일반적으로 관점이라 하면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단어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긍정적, 부정적에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다른 점도 있다는 얘기죠. 그 거리가 드러나 수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그래서 친화적 관계도 될 수 있고 수원한 관계도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관점에 따라 긍정, 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긍정적이에요. 둘이 사이가 좋대요. 그러면 친화와 소원 중에서 친화가 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긍정이라면 이렇게 친화적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부정적이다. 내가 그 대상을 나쁘게 보고 있다. 이렇다면 수원한 관계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수원하다라고 하는데 이 수원하다는 게 거리가 멀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다시 이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기를 외부 세계에 투영하거나 외부 세계를 자기한테 수용할 경우는 친화적 관계 형성이 되고요. 반면에 이렇게 자기와 외부 세계를 대비할 경우에는, 차이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친화적 관계가 나타나거나 또는 이러기도 하고, 혹은 부정적으로 볼 때는 소원한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였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가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넘어갈게요. 가가 아니라 나군요. 자, 나작품 제목을 보시면 만흥이라는데 만자 넘친다는 뜻이고 흥은 즐거움을 뜻합니다. 넘치는 흥, 화자의 정서가 들어가는 거죠. 예, 제목에다가 바로 표시 좀 해볼까요? 자, 우리 나작품의 끝에 윤서도의 만흥이라는데 만흥의 의미, 예, 넘치는 흥 이런 뜻이에요. 즐거움 이런 뜻이죠. 제목을 알면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나와요. 이 한자라서 네, 좀 익숙지는 않지만 예, 일단 흥은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자, 되었으면 작품 앞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은 원래 제목 밑에 주석이 있어야 하는데 주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윤선도라는 작가 자체가 워낙 유명한 작가예요. 우리 지난 시간 정철의 3위인곡 또 주석이 없었죠. 그렇죠. 얘도 주석이 없습니다. 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야겠답니다. 예,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자, 봅시다. 자, 들어가서 자, 산수간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데요. 자, 띠집이라는데 띠풀로 지은 집, 좋은 집이겠어요? 소박한 집이겠어요? 저 소박한 집. 쉽게 얘기하면 초가집을 짓는 거죠. 자, 그 모르는 남들을, 그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단만은 남들이 웃고 있어요. 이 초가집, 이 자연에서 산수 사이에 이 초가집이 있는 걸 잘 몰라. 이런 사람들은 웃고 있는 거죠. 어떤 웃음이겠어? 비웃음을 웃고 있는 거죠. 야, 저 산속에서 저 뭐야? 초가집 지어놓고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애들은 웃는다 하더만은 자, 어리고 혐의 뜻에는 어리다라는데 어리석다 이 뜻이에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혐이라는데 시골뜨기, 촌놈을 뜻합니다. 자, 이런 어리다라는 단어는 정말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서 저희 교재 뒤에 보면 제가 고전 어휘 실어놨다고 했었죠. 그런 거 좀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자, 어리석은 시골뜨기의 뜻에는 내 분인간호란 분이란 단어도 별표치시고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전에서 분은 분수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자, 어쨌든 예, 다시 보시면요. 자, 내가 초가집을 짓는데 그걸 모르는 남들은 웃어요. 나와 어떤 관계 있어요? 대비되는 그런 관계 있죠. 그렇죠? 이들은 나와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자, 근데 어리석은 시골뜨기의 뜻에는 내 분수다. 그럼 어리석은 시골뜨기 또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거 사실 누구냐면 이거 자체가 화자예요. 화자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어리석은 촌놈이야, 시골뜨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겸손한 표현이냐면 실제로 윤선도라는 작가가 예, 아주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어요. 근데 어리석은 시골뜨기 실제로는 아닌 거죠. 자신을 낮춰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분수란 얘기예요. 그럼 이 구절 잘 생각해 보면은 이들은 그것을 모르는 남들이거든. 잘 모르는 놈들이야. 즉 내가 이 사람들을 오히려 깔아뭉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게 내 분수를 지키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러나요? 만족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만족과 자부심을 대놓고 얘기하진 않죠. 난 내 삶에 만족해. 난 아주 내 삶에 자부심이 있어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 이렇게 이게 내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회적이란 말은 돌려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일수의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이수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리밥 푼나물 알맞춰 먹은 후에 하는데 보리밥 푼나물 전부 다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을 알맞춰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맞게 이런 뜻이에요.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부분 물가에 실카지도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실컷 이런 뜻이고요. 실컷 논이 놀아. 잘 보세요. 음식 먹었죠. 적절히 먹고요. 그 다음에 바위 있는 물가에서 아주 실컷 논일고 있어요. 기분 좋겠죠. 자,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인데 그 나머지 일, 그 남은 일이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외에 남은 일이야 불할 줄이 있으려. 발음이 이상한데 예, 불할 일어나는데 부러워할 이런 뜻이 되겠어요.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다시 볼게요. 자, 음식 먹고 실컷 놀고 있죠. 그렇죠? 그 밖에 남은 일이에요. 즉, 자연에서 노는 거 외에 나머지 일입니다. 보통 고전 문학에서는 이 세계관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문학 고전에서의 세계관은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이 있고요. 이와 대비되는 삶, 속세 혹은 새 속에서의 삶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자연에서의 삶이라면 그 밖에 나머지의 일, 그 남은 나머지 일은 어디에서 삶이 되겠어요? 바로 속세에서 일이 되겠죠. 그럼 속세에서 일을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라고 했죠. 그럼 부럽단 얘기예요? 안 부럽단 얘기예요? 안 부럽단 얘기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부러워할 줄이 있겠어? 안 부럽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라는데 부럽지 않다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것도 만족감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고요. 자, 이분과 영어제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뭐뭐 하랴 라고 나오면 항상 의문형 표현에 해당돼요. 의문형 표현에 해당되고요. 그 중에서도 얘는 서리법, 서리적 표현에 해당됩니다. 서리적 표현은 진짜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궁금한 의문이 아니라고요. 요게 매우 중요해요. 다시 의문형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서리법은 실제로 의문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에요. 난 부럽지 않아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시 서리법은 의문이다, 의문이 아니다, 의문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서리법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서리법 헷갈리지 마세요. 진짜 의문이 아닙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내 의견을 강조하는 거예요. 난 부럽지 않아. 나는 만족해.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되었으면 다음 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만능에서 가장 유명한 수가 삼수입니다. 이 삼수는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해석 무조건 잘 하셔야 돼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하는데 매라고 하는데요. 매는 산의 옛말입니다. 자,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잔 무슨 잔일까요? 물잔 들고 있겠어요? 아니죠. 무슨 잔이겠어? 그렇죠. 얘는 술잔 이렇게 됩니다. 술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잔을 탁 들고 먼 산을 탁 바라볼 때 이 느낌. 야, 이거 최고죠. 그렇죠? 등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굳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거. 차라리 그냥 산 아래에서 그렇죠? 술 막걸리 탁 파전에 막걸리 탁 하면서 산을 바라볼 때 그 기분.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가? 예, 어쨌든 여러분들 술은 자제하시고요. 예. 나중에 대학 가서 술 마시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돌아가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이미 오다 반가움이라 하려 하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 해석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오다라는 부분 해석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워하던 이미 오다 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워하던 이미 온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워하는 이미 온다고 해도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이 삼수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이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이러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정도가 되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도 말삼이라는데 말도 우음이라는 것은 웃음을 뜻합니다. 웃음. 자,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아니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좋다가 좋다의 뜻이야. 못내 좋아하노라 이렇게 되겠어요. 좋아하노라. 자,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잠들고 혼자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워하던 이면들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하는데, 자, 이 부분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뇌와 임 중에 누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판단이 돼야 돼요. 반가움이 이 정도 되겠어? 산을 바라보는 것만 하겠어? 이런 뜻이죠. 그럼 뭐가 더 좋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산이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산이 좋고 임이 싫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임도 좋다는 뜻입니다. 임이 그리워하던 임이잖아. 그렇죠. 얘도 긍정적인데 이 외는 더욱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학에서 임이라는 표현은 나쁜 대상에 쓸 수 없어요. 임이잖아. 임. 남도 아니고 임이란 말이야. 항상 내가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에게만 임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임이라고 여길 만큼 좋았던 이성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랑 사이가 틀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죠. 이 새끼! 이놈!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렇죠? 네. 욕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자, 어쨌든 들어올게요. 임도 좋지만 산이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웃음도 아니해도 못내 좋아한대요. 산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좋은 사이, 친한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되었으면 다음에 사수 넘어가도록 할게요. 누고셔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만승이 말이야. 아우, 다 모르는 단어죠. 그렇죠? 누고셔는 누군가가 이런 뜻이에요. 누가 삼공이라는데 예, 왕 바로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정승들 얘기합니다. 삼정승 얘기하는 거예요. 도곤이라면 뭐뭐 보다 이런 뜻이고요. 영의정, 의정, 자의정 알고 계시죠? 누가 삼정승보다 낫다고 했어요. 무엇이 삼정승보다 낫다? 우리 지금까지 내용을 쭉 봤을 때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자연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삼정승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자연과 삼정승을 비교한 거죠. 그렇죠? 자연과 삼정승을 비교했는데 이 누군가는 무엇이 더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연이 더 낫다고 얘기한 거죠. 자연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승이 말이야. 만승은 만 개의 수레를 끌 수 있는 사람을 뜻하고요. 황제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천자라고 하죠. 중국의 황제. 황제가 이만하겠느냐? 그래서 이 정도 되겠느냐인데 이것이 또 뭘 뜻하냐? 바로 자연을 의미하는 거지. 자연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이만하겠어? 자연만 하겠어? 라는 얘기는 이것도 무엇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연이 더 좋다는 얘기죠. 즉 이 줄을 정리를 하면요. 자연도 있고 삼정승도 있고 황제도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이 더 좋다? 그렇죠. 자연이 훨씬 더 좋다. 얘가 더 좋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연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로 헤어든 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생각하다, 헤아리다 이 뜻이에요. 헤아리다에서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수부허유가 약돋더라, 야같더라. 돛은 강조를 뜻하고요. 약더라, 야같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 이게 제가 원래 이게 해석을 다 적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되도록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해석을 다 안 적어주면 여러분들 이거 도대체 저 선생님 도대체 무슨 수업하고 있는 거야? 혼자 떠들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상세하게 적어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를 하고 이 작품 해석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게 쌓이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또 외우시면은 나중에 또 다른 고전 작품에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잖아.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같은 말을 쓰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항상 다른 작품에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공부를 하고 외우도록 하세요. 아셨죠? 노트에 정리하시고요. 네. 자, 이제 생각하니 소부허유 야같다는데 소부허유라는 사람들은요 좀 이따 뭐 따로 말씀드릴 텐데 자연에 숨어 지낸 사람들이에요. 자연에서 지낸 선비들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자주 나오는 이 사람들의 고사는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연에 묻혀 살았다 이렇게라도 알아두세요. 자,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는데 임천이라고 하는데 임천 숲을 임자의 샘천자예요. 곧 자연을 뜻하고요. 한흥이라는데 이 한자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한가롭다는 뜻입니다. 자연에 한가로운 흥을 비길 곳이 없다는 것은
비교할 곳이 이런 뜻이에요. 비교할 곳이 업세라, 뭐뭐세라 나오면 뭐뭐구나라는 뜻이고요. 어휘, 뒤에 나온 어휘 찾아보세요. 세라 나와 있습니다. 뭐뭐구나 뜻이에요. 그래서 업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정리를 할게요. 자, 볼게요. 자, 누군가 삼령승보다 자연이 낫다고 요놈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제가 이만하겠느냐? 황제도 이 정도 난데 자, 이만하랴 나왔으면 뭐라고요? 설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궁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자연과 황제 중에 무엇이 낫다? 자연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허유가 약인 거예요. 소부허유, 좀 전에 고사, 중요고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전설상의 왕 중에 요임금과 순임금이라고 되게 유명한 임금들이 있어요. 요 인물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요, 그 다음에 순임금. 왜 유명하냐면 이들이 다스렸던 시대가 아주 태평스러웠어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아주 태평스러운 시대를 이루었던 아주 훌륭한 왕들로 아주 유명해요. 이들 나오면 무조건 태평성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요임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즉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 요즘 같으면 왕위는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당연히 머릿속에 드는 생각, 내 아들, 내 맞이, 첫째 아들에게 넘겨주는 게 일방적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주 전설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왕위가 자식에게 세습되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훌륭한 인물에게 넘겨주도록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간습이었습니다. 자, 요임금이 누굴 찾아가냐면 여기 허유라는 인물이 있죠. 이 허유에게 얘기를 해요. 아, 자네가 정말 덕망이 높다고 들었네. 왕위를 이어받게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왕위를 준다는데 오케이 땡큐 내가 할게 이러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거절합니다. 충격적이네요. 왕위를 거절하다니. 요즘으로 따지면 삼성 넘겨줄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산이라는 산에 가서 이 기산에 영천수라는 강물이 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렇게 밭을 갈며 지내고 있었어요. 숨어버린 거죠. 자연에. 여기가 바로 자연인데 여기를 숨었어요. 그런데 요임금이 생각해보니 아무리 봐도 허유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허유한테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당신밖에 없네. 자네가 제발 좀 왕이 좀 하게 라고 했더니 허유가 또 싫어. 나 그거 안 할 거야 하고 또 거절해요. 2번이나 퇴짜를 맞았어. 그러면서 허유가 뭘 하게 되느냐. 기산에 있는 영천수에서 귀를 씻어요. 이 더러운 얘기 들었어 하면서 귀를 막 씻고 있었던 거죠. 이 와중에 지나가던 인물이 누구였냐? 소부란 인물이 심지어 소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어. 이름도 외우기 쉬워. 소를 끌고 가는 소부가 요걸 딱 지나가다가 허유가 귀를 씻는 걸 본 거야. 자, 우리 대부분 씻는다라고 하면 보통 어디를 씻어요? 얼굴 세수하거나 손 씻거나 발 씻거나 이러죠. 근데 귀만 씻고 있어. 너무 특이하잖아.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 거기서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여차여차해서 왕이 되라는 아주 더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소부가 한다는 사람, 이 소부가 한다는 말, 욕이란 욕을 다 퍼부어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는 생각은 왕위를 거절해서 욕을 받고 있나? 욕을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소부가 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소부가 허유에게 욕을 한 이유가 그런 더러운 얘기를 듣다니 당신이 진짜 자연에서 지내고 싶었다면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했어야지. 왜 이름이 드러나게 했냐? 당신이 이미 더러운 인간이다. 그리고 이 더러운 인간이 귀를 씻고 있는 이 물에 내 소가 물을 먹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소를 끌고 굳이 기산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상류에 있는 물을 먹였다는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황당한 두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부, 허유 두 사람 자연에서 지내는 선비를 뜻한다는 이 사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산, 영수, 기산과 영천수라는 이 지명도 익혀두도록 하세요. 이건 시뿐만 아니라 고전 시뿐만 아니라 고전 소설에서도 정말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의 소재, 모티프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내용 정리 한번 다시 하면요. 자, 이 소부허유가 야같더라. 우리 약다라는 말은 되게 나쁜 힘으로 해당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나쁜 힘인가요? 아니죠.
이 소부허유가 야같더라 라고 말하고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떻다? 현명하다 하고 이 사람을 예찬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다, 현명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아마도 이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흥이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이 자연의 한가로운 흥, 누가 자연 속에 지내고 있어? 이걸 누가 하고 있어? 화자가 이런 삶을 살고 있죠. 화자가 아예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보니까 얘들은 정말 현명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됐으면 다음 수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우수입니다. 자, 내 성이 게으르더니, 성이라는데 나의 성품 얘기합니다. 내 성품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셔서 이런 뜻이에요. 하늘이 아셔서 뭘 아시는 거야? 내 성품이 게으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이러지. 한 일도 아니 맡겨요. 즉 내가 인간의 일을 하고 있다, 속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자연에 와 있죠. 뭐 여기서 조금만 더 이게 배경적인 내용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이 없긴 한데 알아두면 또 뭐 나쁠 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윤선도라는 인물이 지금 자연에 지내게 된 이유는 정계에서 높은 관직을 하다가 탄핵을 받았어.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서 자연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겼다. 사실은 탄핵받아서 자연에 쫓겨나 있는 거죠. 자, 다만 당 나오는데 해석 무시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뜻입니다. 이건 글자 수 맞추려고 넣은 거예요. 다만 다툴이 없은 강산을, 다툴이? 도토리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툴이는 다툴이 이런 뜻이에요. 다툴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다투리가 없는 이런 뜻이고요.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이 자연을 지키라 하시도다, 지키라고 하셨다. 그럼 이렇게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대요. 누가 이렇게 나한테 강산을 지키라고 하신 건가요? 여기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누가 시켰어요? 하늘이 아셔서 이것을 지시를 한 거죠, 나한테. 그렇죠. 자, 그럼 이 구절, 이 구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나는 하늘인 일 하나도 없이 자연에서 지내고 있는데, 내 자연에서 지내는 거 이거 누구의 명이다? 하늘이 내린 천명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자연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가 지내는 건 하늘의 지시야 하면서 자신이 천명을 따르고 있다는, 이것도 자부심, 엄청난 자부심이거죠, 이건. 누가 시킨 건 또 그냥 심지어 하늘이 시킨 거야. 내가 하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엄청난, 자연의 삶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 드러난 구절이 바로 우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육수. 이 육수 정말 충격적인 비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육수를 설명하고 그 비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강산이 좋다고 한들, 좋다는 좋다였죠. 강산이 좋다. 좋다고 한들 내 분으로 놓느냐. 분, 아까 첫 번째 수에서 봤었죠. 고졸에서 분은 무슨 의미다 알아두라고 했었는데 바로 적어보세요. 적으셨나요? 네, 분수란 뜻이었죠.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놓았느냐. 내 분수로 놓은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것도 설의에 해당됩니다. 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임금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노라,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강산이 좋은데 내가 여기에 누워있는 거, 강산에서 지내는 거 다 누구 덕분이란 얘기인가요? 임금님 은혜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든 걸 임금님의 덕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이 라는데, 해올이라는 건 해올, 줄여서 할이라는 단어로 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갚고자 해도, 무엇을 갚으려고 해도 바로 임금의 은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할 일이 없어라. 왜? 나는 지금 탄핵받아서 시골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일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이 육수와 관련된 비화를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탄핵을 받았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정적들이 있을 거야. 즉, 윤선도 대 다른 사람들, 정치적인 적을 정적이라고 불러요. 정적들이 윤선도를 밀어냈어. 야, 너 꺼져, 시골로 내려가 하고 보내버린 거야, 탄핵을 해서.
그래서 정적들 와 윤선도 몰아했다 이야 신난다 하고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윤선도 시골에 내려갔는데 잘 지내요? 못 지내요? 엄청나게 잘 지내고 있죠. 그렇죠. 이 윤선도의 삶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윤선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개인 소유의 섬이 있으신가요? 휴양지로 쓰는 개인 소유의 섬? 이런 거 없죠? 이 중에 있는 분 거의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윤선도는 개인 소유의 섬이 있었어요. 원래 자기 집도 엄청나게 으리으리한데 엄청나게 넓은 섬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윤선도 소유의 하인들도 뭐 몇천 명이 됐다고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몇천 명을 부하 직원으로 가진 기업 한 삼성쯤 되려나요? 예. 어쨌든 윤선도가 그만큼 엄청난 재벌이었던 거야. 그래서 정적들이 윤선도를 몰아냈는데 윤선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 정적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안 좋겠죠.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정적들이 이제 임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전하, 윤선도가 시골에 내려가서 반성을 하지 않고 아주 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놀고 있네. 이러면서 예, 다시 한번 상소 올리게 돼요. 그때 윤선도가 한 일, 이걸 썼다고 합니다. 강산이 좋다고 한들 이게 내 분수로 넣었느냐? 다 누구 덕분이야? 임금님 덕분이다. 이 한 구절을 딱 쓴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윤선대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 다 임금님 덕분인데 정적들이 윤선도를 욕하는 것은 곧 누굴 욕하는 게 되겠어? 임금을 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들이 윤선도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이 윤선도에 대한 욕이 아주 그냥 싹 정리가 되게 돼요.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죠. 시작 부분에서 어리석은 시골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그랬던 작품입니다. 유명한 작품이고요. 여러분들 작품해서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작품의 숨은 의미까지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낙을 봤으니까 다음 닭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는 여기까지 하면 이 낙을과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낙을과 관련된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이게 사실 이게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네. 이게 문학이 어렵게도 출제될 수 있구나를 가장 처음 보여준 게 바로 이 지문이에요. 이 문제였습니다. 실제 이 당시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다 멘탈이 탕탕탕 터져 나갔어요. 우담률도 상당히 높았고요. 자, 이게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 분석이 안 돼서 그래요. 선지. 선택지에 표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서 있지 않아서 선지 표현을 판단하는 방법이 안 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에 나온 이 단어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1번. 일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넣었죠. 끊어서. 육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시상이 전개된다. 시상이란 건 시의 흐름을 뜻해요. 시의 흐름이 전개된다는 건 시의 흐름이 쫙 흘러간다는 얘기죠.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경험적이란 말고 관념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경험적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즉 내가 겪을 수 있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뜻하고요. 관념적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곧 추상적인 것을 관념적이라는 말 씁니다. 머릿속에서만 떠올릴 수 있는 것, 실제 경험하는 공간이 아닌 것, 이것을 관념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일수와 육수 각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수 보시면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라고 하는데, 자, 여기죠.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졌어요. 집을 짓는 공간이죠. 집을 짓는 곳은, 그 지역은 산수간이 있고요. 산수, 바위, 여기에 내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그쪽에 집까지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육수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넣었느냐 하는데 요 강산을 보세요. 자, 이 강산이 진짜
특정 강과 산을 의미할 것인가? 그런 뜻인가요? 진짜 내가 강과 산에 누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얘는 이 강산은 그냥 일반적인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자연, 관념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봐서요.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적절하긴 적절한데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놨죠. 참고로 문제에서 가장이 나왔으면은 가장 적절한 것도 있고 그럴듯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선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선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경험적 맞고요. 얘는 관념적 맞습니다. 자, 나머지도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에서는 구체성이 들어가는 소재 위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구체적이라는 건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전개되다.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같은 말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소재에 해당돼요. 그럼 2수와 3수로 시상이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행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2수와 3수의 첫 번째 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수의 첫 번째 부분 뭘로 시작해요? 보리밥 아픈 나물 알맞게 먹으면 먹는 거죠. 구체적이 추상적이에요. 먹을 것은 당연히 구체적이죠. 구체성이 강화된 소재 적절하네요. 자, 다음 3수 보세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작품의 시작 뭘로 시작하고 있나요? 잔. 이 잔은 무슨 잔? 술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얘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만질 수 있으면? 경험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요. 이수에서 구체성이 들어가는 소재로 추상성이 강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근데 이수에 대한 설명은 맞고요. 3수 추상적이다. 아니죠. 잔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소재에 해당됩니다. 술잔이기 때문에. 다음에 3번 이수에서 서리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오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문학 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매우 필요해요. 자, 읽어보세요.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선생님 아까 전에 설의적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의문형 표현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설의법을 나타내는데 설의적인 표현은 얘는 의문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궁금한 내용이 아니야? 궁금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란 말 자체가 아예 잘못된 표현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요거 뒷부분 좀 확인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식을 위해서. 자, 오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으로 들어간다는데 오수를 좀 살펴보면요. 오수에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오수 여기 있네요. 오수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예, 마지막 구절에 다만 다투리 없는 것을 지키라 하시도다 이렇게 끝나 있죠. 뭐뭐 하도다. 이거 문장 유형이 평서, 의문, 감탄, 청유, 명령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 도다. 이거 좀 따로 정리해 두도록 할게요. 뭐뭐 도다는 예스러운 표현입니다. 요즘 뭐뭐 하도다 이런 표현 쓰는 친구 없죠? 그렇죠? 이 도다는 예스러운 표현을 옛말, 옛투, 옛 느낌 나는 말로써 얘는 영탄형 표현. 쉽게 얘기하면 감탄형 표현에 해당됩니다. 뭐뭐구나 이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지키라 하시는구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탄적 표현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에 해당됩니다. 오수는 영탄형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도다는 영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어쨌든 잘못된 이유는 이거예요. 이 부분. 이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미란 표현. 설의적 표현은 의문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 잘못됐고요. 다음 4번. 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현재에 대한 긍정,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1수부터 6수까지 보면 전부 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다 긍정적이죠. 당연히 3수도 긍정이에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너무너무나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긍정이 사수에서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면 시상이 전환된다는데 이 역사에 대한 부정이라는 표현은 문학작품에서 함부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쓰였어요. 이 역사를 부정한다. 역사라는 표현은 실제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 사건을 부정하는 걸 얘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뭐 일본에서는 뭐 위안부라든가 정리할게요. 역사 부정이란 말. 예를 들어서 위안부라던가 혹은 강제징용 이런 일 없었다 라고 일본에서 말하죠. 그렇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돼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역사 부정입니다. 이런 표현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닌데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어쨌든 근데 역사를 부정한 내용, 사수에서 그런 내용 없죠. 사수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사수 내용 보면 이런 내용 있어요. 예, 이제 여러분이 소부허유가 야같더라. 소부허유를 부정한 내용인가요? 아니었죠. 소부허유가 현명했다라고 예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오히려 이건 엄청나게 긍정하는 내용이었다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갔어. 예, 다음에 마지막 5번. 어쨌든 요거 역사에 대한 부정. 아, 이게 잘못된 말이고요. 다음 5번. 삼수에서 나타난 정서의 반응이 뭐 당연히 못내 좋아하노라. 잔들고 혼자 앉아 산바라보면서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정서의 반응 무조건 모든 수의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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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해 다 드러났었어요. 자, 이것이 육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자, 여러분들 또 알아두실 표현이 감각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감각. 이 감각이 나타나면 오감각을 뜻해요. 오감각 뭘 뜻하나요? 눈으로 보면 시각, 그렇죠? 콜 맡으면 후각, 귀로 들으면 청각, 입으로 맛을 보면 미각, 피부로 느끼면 촉각. 이런 것들을 감각적 표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육수에서 감각적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앞에 내용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고요. 육수가 감각적이냐? 육수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 수. 자, 강산이 좋다를 내분수로 넣었냐? 이게 오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누웠는데 이거 촉각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자연에서 지낸다는 뜻입니다, 이거.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다. 뭐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죠. 내 생각으로 아는 거죠.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할 일이 없다. 이것도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와, 일반적으로 시는 감각 표현이 있는데 이거 신기하게 감각이 없어. 그리고 이 감각이 없는 걸 문제를 내버렸어. 와, 평가는 문제. 와, 대단하게 진짜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문제들이. 자, 되었으면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했는데 감각적 표현이 없더라. 그래서 5번도 잘못했습니다. 답은 1번이었었죠. 자,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런데 우리 가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자기, 그 다음에 외부 세계 이렇게 했었죠? 자기를 외부 세계에 투영하거나 외부 세계를 자신이 수용하거나 혹은 자기와 외부 세계가 대비되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영하거나 수용할 때 이럴 경우에는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대비가 될 때는 친화적이거나 또는 소원한, 즉 거리가 먼 관계가 형성된다. 이게 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잘 기억하죠? 네. 외웠어요. 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1번. 산수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의 생각을 병치했다. 다시 보세요. 산수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건 누구예요? 자기와 외부 세계 중에서, 그렇죠? 화자 자신이죠. 다음에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은 자기가 아니니까 외부 세계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와 외부 세계. 서로 비슷한가요? 거리가 멀어졌나요? 그렇죠? 이거 서로 다른 데는, 즉 대비되는 경우고요. 즉 얘는 셋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셋째. 자, 이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남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이 자기란 말이 곧 화자가 되는 거고요. 남들, 이 바로 외부 세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외부 세계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셋째의 경우에는 대비되는 경우에 친화도 있을 수 있고
소원할 수도 있는데 이 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 남들 내가 좋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과 부정 중에서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거 모르는 남들은 이렇게 사실은 그들을 깔아뭉개는 거죠. 그렇죠.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한 관계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좀 높죠. 그렇죠.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7번 문제도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에 해당이 돼요. 자, 하지만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가는 눈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가달락에서 문학 이론을 줬는데 이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예요. 자, 다음 2번. 바위끝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 그 다음에 연함은 1, 대비하여. 몇 번째예요? 이것도 셋째에 해당되는 거죠. 정반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면서 자기와 외부 세계, 이 외부 세계는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세상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거리가 느껴지죠? 그렇죠? 적절하네요. 내가 멀리 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2번도 적절한 표현이고요. 다음 3번. 임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매의 의미를 부각하여. 다시 무엇의 의미를? 매의 산의 의미를 부각하여 라고 했어요. 산의 의미를. 그러면 자기와 외부 세계 중에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나요? 외부 세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와 외부 세계가 대비가 되고 있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외부 세계에 내 마음을 투영한 거죠. 자연이 좋다, 산이 좋다고 투영한 거예요. 즉, 내 의미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고요. 자연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임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에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는데, 자, 다시 보세요. 여기서는 내 의미를 부각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임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 여기서 외부 세계는 아마 님 정도로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소원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경우를 보세요. 소원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경우.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무조건 친하죠. 대비가 돼야지만 친하 또는 소원이에요. 즉, 대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와 임이 대비적 관계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임과 좀 반대되는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었나요? 임은 나랑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지요. 그렇죠.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소원한 관계라는 표현을 쓰려면 나와 임이 대비가 돼야 되는데 나와 임이 대비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원한 관계라는 표현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답은 3번이고요. 참고로 평가원에 출제한 의도는 아마 이렇게 푸는 거였을 거예요. 네, 이렇게 세 번째 관계에 생각을 하면서 여기 소원한 관계는 셋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라가 출제 의도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출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되게 무지하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임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임의 의미. 님. 아까 전에도 작품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었죠. 님이라는 표현을 붙일 경우에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님이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아까 쌍욕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욕한다고 그렇죠. 임 자체가 아예 긍정적인 대상인데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소원한 관계란 말 자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임도 긍정적이고 좋은데 사는 그거보다 더 좋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의도는 어쨌든 이렇게 가글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지만 임의 임만 잘 생각한다면 저 내용 잘 몰라도 사실 문제는 풀리는 거였어요. 어쨌든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선지. 자, 4번 넘어가세요. 임천에서의 한응이 삼국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 더 좋은 가치를 가지는 게
인천에서의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흥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한 절, 화자와 인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는데 화자와 인천이죠. 화자가 바로 자기고요. 인천이 바로 외부 세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화자, 인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인천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단 말이에요. 즉,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외부 세계를 새롭게 해석한, 그렇죠? 이게 첫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째 경우는 무조건 친화적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기를 외부 세계에 투영하면 무조건 친화적 관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5번. 강산 속에서 삶이 임금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임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즉 임금 덕택에 내가 이렇게 전진하면서 임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와 외부 세계 중에서 자기가 외부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것도 첫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첫째 경우니까 이렇게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되겠네요. 둘이 대비되는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친한 사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임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구절에 해당되겠어요. 자,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자, 됐으면 다음 또 넘어가셔서요. 자, 14번 다음 기회에 그 다음 문제가 닭을과 관련된 거죠. 예, 넘어가 보면 닭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닭을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우원인데, 제목을 보면 전혀 뭔 뜻인지 모르겠죠? 네. 제목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작품 쭉 볼게요. 자, 살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다. 대치. 이렇게 나왔네요. 큰 부끄러움. 다시. 살림에 사는데, 살림 자연이죠. 자연에서 지내면서 명예와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명예, 이익. 이런 데 마음을 두는 큰 부끄러움이다. 다음에 시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래요. 부끄러움 종류가 두 가지 나왔어요. 한번 구분 좀 해볼까요? 얘는 큰 부끄러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래요. 자, 다음에 살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큰 즐거움 것도 나왔고요. 다음에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부끄러움과 즐거움 크게 네 가지로 나왔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살림에서 명리를 추구한대요. 살림에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를 해요. 산속인데 명예, 이익을 추구하면 이건 큰 부끄러움이라는 얘기예요. 산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를 하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정에 살면, 시정은 속세를 얘기합니다. 속세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거. 시정인데 명리, 즉 속세에서 지내면서 명예 이익 추구하는 거 가능하죠. 속세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부끄러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요,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은 공통적으로 다 뭐와 연관이 있어요? 이거와 연관이 있죠. 명리와 연관이 있죠. 명리. 그렇죠?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명예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끄러움이란 얘기죠. 그렇죠? 크게 보면. 다음에 살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 산속에서 지내는데 은거를 꿈꾸는 거. 아까 전에 소부어 허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큰 즐거움이라는 얘기예요. 윤선도도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겠죠. 큰 즐거움입니다. 얘는 살림에서 심지어 은거까지 잘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큰 즐거움이고요. 다음에 시정에 살면서, 속세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거. 즉 속세에서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거가 좋아 라고 속세에 살면서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는 거죠. 요건 작은 즐거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작은 즐거움 하나씩 들어있잖아. 그렇죠? 지금 비록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가짐. 당장 내가 즐기지는 못하지만 그걸 꿈꾸는 작은 즐거움. 소확행이라고도 하나요? 아주 소박하고 작지만 확실한 즐거움. 네. 그게 바로 시정에서 은거를 꿈꾸는 삶. 얘기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것은 자, 이 즐거움의 공통점, 이 즐거움 전부 다 뭘 추구하는 거야? 그렇죠? 은거를 추구하면, 숨어 지내는 걸 추구하면 이거는 즐거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면 부끄러운 삶. 다음에 은걸 꿈꾸면 즐거운 삶.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되었으면 다음 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다 나에게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그렇죠. 은걸을 꿈꾸는 삶이니까 다 즐거움이고요.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렇죠? 명리를 추구하는 삶, 이런 건 다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의 반이요. 다시 보세요.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이는 백의 절반쯤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큰 부끄러움 어디에서의 삶이었나요? 그렇죠. 살림에서의 삶이죠. 그런데 살림에서 뭘 추구할 때? 명예와 이익을 추구한, 명리를 추구한 삶.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산에 있으면은 은거를 꿈꿔 있죠. 어떻게 명리를 꿈꿔? 이건 큰 부끄러움인데 그게 한 반 정도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작은 부끄러움, 이걸 안고 사는 자는 백의 백이요. 대부분이란 얘기죠. 우리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예. 부끄러움 자체가 어떤 삶이었는데 명리를 추구하는 거. 그럼 어디에서? 그렇죠. 시정에서 지내면서 명리를 추구하는 삶. 우리 속세에 살면 거의 대부분 뭘 추구해요? 어우,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할래? 돈 벌어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런 생각하죠. 그렇죠?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타고 다녀야죠. 이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야. 요거는 백의 백.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의 서너쯤 되고, 몇 명 안 되죠? 백의 서너. 그렇죠? 큰 즐거움은 어디에서 무엇을 추구할 때? 그렇죠? 산속에서 지내는데 그쪽에서 은거를 추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즐거운 사람들이었고요. 다음에 작은 즐거움을 누린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한다는 얘기예요. 작은 즐거움은 뭐였어요? 그렇죠? 소확행. 그렇죠? 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은거를 꿈꾸는 사람들, 아, 나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 작은 즐거움. 그렇죠? 이거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는 경우죠. 그렇지? 정말 드문 경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요거 왜 그런 걸 보세요. 우리 시정만 보도록 할게요. 시정에서의 삶만. 요 두 가지만 비교할게요. 시정에서 명예를 추구한 사람은 백의 백이었죠.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시정에서 은거를 꿈꾸는 사람은 백의 백이니까 아주 없을 수도 있고요. 백에 하나 있거나 말거나 요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 누린 자이다. 즉, 이렇게 시정에서 은거를 꿈꾸는 이게 최고라는 얘기죠. 화장 볼 때는 이런 삶이 가장 높은 삶이라는 얘기예요. 비록 시정 속에는 살고 있지만 마음은 산 속에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가장 높은 삶의 경지라는 얘기예요.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것보다 그건 그냥 즐거운 삶인데, 시정에 살면서 나는 언젠가는 저쪽을 향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 이게 가장 높은 삶이라는 얘기죠. 자,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두는 자이니, 오이?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시정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두는, 즉 바로 위에는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나란 얘기죠. 즉 나는 최고야, 나는 시정에 있는데 은거를 추구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내가 지금 좀 전에 했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는 시정에서 은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작은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대요. 대부분의 사람들, 100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였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시정에서 명리를 추구하는 100의 100.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시정에서 살면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즉 명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명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거를 꿈꾸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을 이해를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 작은 즐거움이 가장 높은 것이다, 최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높은 경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잘 몰라. 하지만 나는 가장 높은 거야. 즉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러나요? 엄청난 자부심이 담겨 있는 건데, 이것도 나는 최고야를 직접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걸 잘 썼죠? 네. 이덕무의 우언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제목에 있는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우언이란 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물정 모르는 소리,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말을 우언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래서 이 우언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되었으면 아까 보던 문제 이어서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이해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자,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화자는 부끄러움과 즐거움 중에 무엇을 추구하나요? 자, 작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죠. 내가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렇죠. 부끄러움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화시켰다는 표현이 잘못됐고요. 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자, 나머지 내용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냐를 고려해 삶의 용을 나오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어디에 사느냐라는 말은 살림이냐 아니면은 시정이냐, 다음에 어디에 마음을 두냐인데 이것은 명리냐 아니면은 그 다음 은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삶의 유형을 나눴으니까 적절한 표현이죠. 다음 3번,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살림에 살면은 살림에서 은거하면 큰 즐거움, 살림에서 명리 추구하면 큰 부끄러움. 그렇죠? 네. 자,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는데, 우리 살림에서 즐거우려면 뭘 추구해야 돼? 은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은거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 즐거움은 100에 한 서너쯤 된다고 그랬죠. 한 서너, 3, 4명쯤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다음에 이런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라고 했는데, 살림에 살면서 부끄러움, 명리를 추구한 사람, 이거 100에 한 반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다,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100에 한 50, 100에 반 쯤 된다고 했어요. 반쯤 된다고. 얘는 100에 서너 명쯤 된다고 했었고요. 자, 다음 4번 넘어서요. 자,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큰 부끄러움은 어디였어요? 얘는 살림에서 뭘 추구를 해요? 얘는 살림에서 명리를 추구하는 거였죠. 작은 즐거움은 나의 삶이었죠. 시정에서 뭘 추구해요? 은거를 추구했죠. 그렇죠? 모두 다르다, 모두 서로 다르다, 맞는 표현이고요.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실제로 큰 부끄러움이 어디에서 뭘 추구하느냐, 그 다음에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서 뭘 추구하냐, 요거 본문 내용 한 번씩만 짚고 생각해주면 아주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기억에서만 풀려고 하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기억력이 좋다면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바로 다 들어와, 내 머리는 컴퓨터야, 이러면은 뭐 바로 판단이 가능할 텐데, 바로 판단이 안 되면 지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쉽게 풀립니다. 자, 다음 5번, 명리를 부끄러움에, 그 다음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다. 이렇게 무엇과 비교한 내용이 있으면 가로 묶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세요. 은거의 가치를 높이 두고 있다. 맞아요? 잘못됐어요. 은거는 즐거움을 나타내니까 이거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적절한 것을 했어요. 가장 나오면은 되도록이면 선지 다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이 나왔을 때.
일단은 요 기억과 니은 다 비교한 내용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있으면 한 가지만 짚고 쭉 살펴보도록 하세요. 선지를 끝까지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 있으니까 기억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자, 기억 부분 좀 살펴보면요. 예, 좀 되돌아가도록 할게요. 기억으로. 자, 나의 일수의 가장 마지막 줄에 해당됩니다. 어리석은 시골뜨기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어리석은 촌놈이다, 시골뜨기다 라고 해서 겸손하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자연에서 이렇게 초가집을 짓고 사는 게 내 분수에 맞는 삶이다 하면서 만족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은근히 표현한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자, 기억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 1번의 기억이 있네요. 자, 1번의 기억. 기억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데,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어리석은 시골뜨기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뭐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했다라는 표현, 여기까지는 뭐 인정이 됩니다. 다음 넘어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한다는데 화자한테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자연에서 너무나 즐겁게 지내고 있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표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니은은 넘어가고요. 니은 넘어가고 다음 볼게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나오면 달리 나오면 묶어버리라고 했어요. 기억만 확인할 거예요. 기억은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한다 그랬어요. 자문자답, 이거 뜻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문, 스스로 물어보고요. 자답,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물어보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시골뜨기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한다.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에 기억과 달리 이건 니은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자연에서의 삶이 너무나 좋다. 돌려서 표현했죠. 그리고 자부심도 잘 드러낸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적절한 표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번, 3번 지워졌고요. 1, 3번 지워졌고요. 네. 4, 5번 이렇게 그래서 남은 게 2, 4, 5 이 정도 남아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걸 바탕으로 니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다작품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었고요.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내 생각은 최고야. 너희들보다 내가 위야. 높은 곳에 있어. 라는 자부심을 삥 돌려서 말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 다시 돌아갈게요. 자, 2번으로 들어가서요. 니은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반성하고 있나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나요? 아니죠. 잘못했다고 성찰하는 부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지워주셔야 되고요. 다음 4번 니은은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했다는데, 남의 말을 인용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그대로 직접적이던 간접적인 누가 뭐뭐라고 했다, 누가 어떻다고 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부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다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직접 인용된 게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말을 인용해서 표현해서 이런 내용 자체가 잘못된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럼 남는 거 1, 2, 3, 4번 다 지워졌죠. 그렇죠? 남는 거 5번인데 마저 확인할게요. 니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우야히 표현함으로써 자부심 드러낸다. 그렇죠?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나고 아주 좋은 삶을, 높은 삶을 살아 라는 자부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표현이고요. 답은 5번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사실 좀 까다롭긴 한데 이렇게 한 놈씩 잡아가지고 기억을 잡고 쭉 가거나 니은을 잡고 쭉 가고 이러다 보면 답을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A 부분이 뭐였냐면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세 가지 양상이었습니다. 또 그래야 되나? 기억나시죠? 자기와 외부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외부 세계에 투영하거나
수용하거나 대비하거나 이 경우를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1번, 2번, 3번. 첫째, 둘째, 셋째. 이거였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건데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했다. 무정물인 대상에 호감을 표현했다. 무정물인데 좋아하는 내용 있나요? 감정이 없는 물건 혹은 자연물 대상 있었나요? 그렇죠. 있었죠. 좋아한다. 뭘 좋아했었어요? 뇌를 좋아했었죠. 산을 좋아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다. 그렇죠. 자연물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했단 말이야. 그래서 적절한 경우가 이거 첫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적절한 표현이에요. 다음 2번 넘어가서요. 다에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데 다죠. 이건 나 말고 다예요. 다는 자연 어디였어요? 살림의 의미를 부여했었죠. 살림에서 지내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도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했으니까 자기를 외부에 투영한 이것도 첫째 경우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3번 넘어갔어요. 자,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눠서 평가를 했나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뭐 공간에 따라서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비교한 거 맞죠? 그렇죠? 비교했는데 나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그렇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었죠. 다에서는. 그렇죠. 근데 비교라고 했는데 비교라는 의미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하면 이건 비교라고 합니다. 공통점을 언급하거나 차이점을 언급하거나. 그래서 얘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세 번째 경우인 대비에 해당되는 거죠. 셋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째 경우는 외부의 의미를 파악하죠. 나의 마음을 외부 세계에 투영해서 외부를 새롭게 해석하고요. 다음에 둘째 경우는 외부 세계를 나에게 수용을 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셋째 경우는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외부 세계를 새롭게 해석 둘 다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셋째 경우에 해당되니까 얘가 새롭게 돼도 되고 얘가 새롭게 돼도 되는 경우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 가능한 거죠.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거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안 좋게 외부 세계를 부정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4번 넘어가세요. 자,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을 수용한다 했죠. 수용. 받아들인 경우니까 쭉 받아들이는 경우는 둘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 다음에 다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자,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 당연히 이런 표현은 가능한데 근데 작품의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나에서 선인이라고 하면은 옛사람들을 하면 소부와 허유가 있었어요. 소부와 허유. 이 선인에 해당되는 인물은 소부, 허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을 받아들인 후에 내가 자연에 왔나요? 아니면 자연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좋다는 걸 알게 됐나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에 해당되죠. 사실 내가 자연에서 지내다 보니까 소부와 허유가 이 인간들 야근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정말 현명했던 것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즉 선인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다 작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 내 생각 같아요 달라요? 달랐었죠. 그렇죠? 대비를 했었어요. 대비를.
근데 자기 내면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라고 하는데 수용했나요? 아니었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부심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건 내용이 잘못돼서 답이 4번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 난이도 상당히 좀 높죠. 그렇죠? 요것도 선지를 참 되게 잘 만든 경우에 해당돼요. 자, 다음 마지막 5번. 요것도 좀 선지 잘 만들었어. 자, 볼게요. 자,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즉 내 성품이 게으르던 이렇게 했었죠. 하늘의 뜻과 연관 지은 것. 그 다음에 다해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방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 내 삶과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다르다. 비교를 하고 있는 대조, 그렇죠? 대비를 하고 있는 셋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건 누구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즉 외부 세계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몇째에 해당돼요? 첫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첫째 경우는 자기가 이거 죄송 잘못했겠어. 예. 외부의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외부의 것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수용과 관련됐으니까 이건 둘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둘째. 그렇죠? 그래서 둘째는 나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고요. 셋째는 나의 의미 또는 외부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이걸 이렇게 한 것은 삶의 가치를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는데 둘째니까 둘째 외부 세계의 걸 받아들이니까 자기 삶을 바꾼 것이다. 이런 표현 가능하고요. 다음에 셋째 둘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가치가 견준 것은 자기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이것도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번 맞는 표현이고요. 예. 상당히 참 되게 까다롭게 잘 만든 선지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오늘도 시간 많이 오버했죠. 제가 너무 시간 오버하고 수업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어서 재미없어서 예, 유익했죠? 그렇죠? 그럼 됐어요. 예. 선생님이 좀 고생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했던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 보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우리 가글에서 문학 이론이 나왔어요. 문학 이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느꼈을 거예요. 이 문학 이론 보기 대신 제시가 되는데 이거 보기 대신 보는 이 문학 이론 이거 내용 파악되면 문제를 못 풀죠. 그렇죠? 문제들이 전부 다 이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각을 쓸데없이 그냥 넣어놨겠어요? 아니죠. 뭐 하려고? 문제 만들려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들이 이렇게 이 문학 이론과 연계돼서 출제가 되니까 보기가 없을 경우 이 문학 이론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낙을 윤선도의 만흥이 나왔었는데 이 만흥 보면서도 느꼈을 거예요. 해석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주석을 1도 안 주더라. 한 개도 없더라. 그렇죠?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어떻게 해라? 해석은 되도록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필수예요, 필수. 오늘 노트 정리 하실 거죠? 꼭 하세요. 다음은 닭을 수필이었죠. 우원이라는 고전 수필에 해당했었는데 뭐 이렇게 내용이 구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4가지의 유형, 삶의 유형을 나누어서 즐거움을 구분하고 부끄러움도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읽으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글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어디에서 무엇을 추구한다, 어디에서 무엇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 이거 구분만 해놓으면은 실제로 문제 들어갔을 때 조금 수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이해하셨죠? 네. 내용이 복잡할 때는 정리 좀 하자. 자, 됐죠? 자, 수고를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